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셨습니까? 예. 수업 준비됐습니까? 수업 준비하는데 뭔 핸드폰이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네. 학원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발을 유심히 떨을 학원이 있어요. 왜 떠는지 모르겠어요. 난 잡아주고 싶어가서. 예?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핸드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잖아. 계속 핸드폰 하시더라고. 희한하죠? 자, 뭐 여러분 핸드폰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데 그렇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갑시다. 새 책 받으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예, 책은 5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쭉 해볼 건데요. 뭐 기초 입문 과정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총론 배웠습니다. 총론에서는 부동산의 개념, 그다음에 분류, 특성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경제론 갑니다. 경제론. 책 페이지 수는 86쪽입니다. 우리 책은 86쪽이라는 페이지는 없어요. 86쪽은 뭐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목차를 달다 보니까 없고 87쪽 오른쪽, 86쪽 왼쪽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경제론 할 건데 경제론이 부동산학의 가장 밑바탕이야.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은 여러 학문이 결합됐다. 그 학문 중에서 가장 밑에 되는 게 밑바탕이 되는 게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 오늘 이제 강의 순서를 볼까요? 오늘은 이제 부동산 경제론인데 경제론은 두 개의 파트로 만들어져요. 첫 번째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이 있고 그다음에 경기 변동 이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요 공급에서 이거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뭔가 막 궁금할 거야. 이 내용을 많이 아신 분도 있어요. 학창 시절에 이거 배운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영어를 익힌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겁니다. 수요 공급 이론과 경기 변동이 있다. 뭐 이번에는 경기 변동을 하지 않습니다. 경기 변동을 1년에 한 번만 수업 들으면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 아주 쉬운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수요 공급 이론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배워요. 수요 공급, 그다음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시장에서 만나면 그래서 이제 균형. 그래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 균형 거래량 결정되고 균형이 변동하고 탄력성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배운다. 그러면 오늘은 아마 이쯤 배울 거예요. 또 탄력성 자체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수요 공급 배울 건데 이제 수요 공급 배우기 전에 뭘 배울 것인가? 시장에 가면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여기서 수요라는 것은 수요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공급은 공급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럼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수요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부동산 공급은 부동산 공급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수요와 공급은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수요에서 10가지 배운다? 그러면 공급도 10가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에서 10가지 배우는 게 아니라 저하고 1년 동안 수요에 대해서 6가지 사항을 배워요. 그러면 수요에서 개념 배우면 공급의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수요 법칙이란 게 있어요. 그러면 공급 법칙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네. 시험에 안 나온 것은 대답도 잘해.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렇죠? 그럼 이제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고 수요 함수 있고 공급 함수 있고 지금 제가 수요와 공급이 패턴이 똑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수요만 제대로 알면 공급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선생 나는 수요는 다 아는데 공급은 모른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수요를 모르기 때문에 공급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만 알면 공급 다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 시장이 만나서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일치해요. 그걸 균형이라고 해요. 이 균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치우침이 없다가 균형이야. 치우침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저의 목적은 저의 결혼 지식과 여러분의 결혼 지식이 균형 상태에 있기를 바라요. 지금은 불균형이죠. 지금은 제가 결혼 지식이 훨씬 높겠죠? 여러분은 결혼 지식이 별로 없을 거고 부동산의 결혼 지식이. 근데 이제 내년 10월 29일 날 저의 결혼 지식과 여러분의 결혼 지식이 균형 상태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년에 10월 29일 날 여러분의 결혼 지식과 저의 결혼 지식이 균형 상태에 있다. 그러면 안 맞아요. 여러분의 결혼 지식과 저의 결혼 지식 균형이 아니라 저의 결혼과 지식과 여러분의 결혼 지식이 균형 상태에 있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축 합격되는 거예요. 물론 민법이 60점 맞아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 균형 상태에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균형 결정되는데 이 균형 상태에서 무엇이 결정될까요? 시장에서는 뭘 결정할까?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돼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래서 아파트가 100개 거래됐다. 그 100개를 거래량 이렇게 한다고. 시장에서 균형 상태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 결정되는데 그럼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 균형 가격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죠. 그걸 균형의 변동이라고 해요. 이런 거 배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다음에 탄력성은 이제 별도로 배우는데 탄력성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세 꼭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제 가봅시다. 하나씩. 이제 수요에서 몇 가지를 배우냐면 이렇게 1년 동안 저하고 6개를 배워요. 첫 번째 개념 배우고 그다음에 수요량 결정률이라는 걸 배우고 수요량 결정률이 수요량 변화 요인이에요. 그다음에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그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 이렇게 6가지 배울 거라고. 그러면 수요하고 공급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급에서 몇 가지 배울까? 6가지. 여기 써볼까요? 공급의 개념. 2번 공급량 결정 요인, 3번 공급 법칙, 4번 공급 곡선, 5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6번 공급 변화 요인. 됐습니까? 이렇게 똑같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 빈 공간 놔뒀는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렇게. 공급에서도 이렇게 배운다. 똑같다. 그러니까 수요 법칙 이해되면 수요 곡선 이해되면 자동적으로 공급 법칙, 공급 곡선 이해된다. 이렇게요. 수요가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요. 공급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수요가 훨씬 더 잘 나와요. 수요가 7대 3 정도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가 7 나오면 공급은 3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그럼 이거 전부 다 공부할 건데 이 중에서 중요도가 있겠죠. 중요도. 자, 찍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몇 번 같아요? 5번입니까? 아, 그래요. 5번. 5번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진 않아요. 5번도 중요하지만 그럼 이제 5번 빨고 또 뭐가 중요하다? 2번 안 중요합니다. 6번이 가장 중요해요. 6번. 6번이 가장 중요해요. 6번이. 제가 계속 가면 6번이 가장 나중에 나올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 이거. 6번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수요에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수요 공부하는데 딱 하나만 공부하겠다. 그러면 수요 변화 요인을 공부하고 하는 거야. 여기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니까. 그럼 이 6가지 중에서 중요도 있는 거 한번 볼게요. 6번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중요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안 중요해요. 물론 시험에 나오기는 해요. 수요 법칙이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중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6가지를 배우는데 이 중에서 3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공급에서도 중요한 건 몇 가지일까? 3가지예요. 개념, 그다음에 공급 양의 변화, 공급 변화, 공급 변화 요인 이렇게 3가지. 자, 됐습니다. 마음가짐을 이제 굳게 먹었죠? 예. 그래서 자, 됐어요. 어려운 내용 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다른데 제가 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어려운 것은 많이 빼고 꼭 알아야 될 것 몇 개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 또 1시간 넘어가면 막 몸이 뒤틀리고 막 시계를 봤다가 핸드폰을 찍었다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1시 정도에 끝낼 거니까 우리 짤막하게 1시간 정도 해서 아니 3시간 정도 해서 아주 골자만 해보도록 할게요. 마음가짐 굳게 먹고 왔죠? 그랬을 거예요.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 안 되니까 그런 마음 버려요. 굳게 마음 먹는 거야. 내가 올해 부동산을 결혼하고 민법은 내년 2월달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고 뭐 이렇게 그런 생각 버리고 그냥 매일 충실하면 돼. 그냥 계획 짜지 마. 계획 짜봐야 제대로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 계획 짤 필요 없습니다. 자, 벌써 어떤 게 중요해요? 1, 5, 6 중요하다 이렇게. 자, 이제 가봅시다. 그럼 이제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울 건데 수요에서 몇 가지 배운다 했으면 6가지 개념. 자, 볼까요?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수요 법칙, 수요 곡선 이렇게 배우고 수요량 결정 요인 배우고 5번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6번 수요 변화 요인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공급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부터 배울 건데요. 우리가 경제학을 배우기 전에 수요 그러면 물건을 샀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샀다 하면 죽사 발라는 거야. 그러니까 샀냐 안 샀냐를 물어봐. 수요가 산 겁니까 안 산 겁니까 물어본다. 안 샀는데요. 그러네. 그럼 어떻게 사고 싶은데요. 그게 수요예요. 의미하셨죠? 됐어. 그럼 나 이제 50점 맞은 거야. 부동산의 경우 50점. 50점 맞은 거라고. 이제 10점만 더 하면 돼. 10점만. 10점은 4개 찍어서 맞겠다. 그럼 합격이네 이제.
자, 봐요.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죠. 그럼 수요자하고 공급자예요. 시장에 가면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데 수요자가 하는 행동을 수요라고 그래. 수요자가 하는 행동을. 그럼 시장에 가면 공급자가 있는데 공급자가 하는 행동을 공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가 뭡니까? 수요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공급이 뭡니까? 공급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러면 공급자가 행동하는 논리 딱 하나만 해볼게요. 공급자들은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면 그럼 공급량을 증가시킬 감소실까? 증가. 맞죠? 그걸 공급 법칙이라고 한다고. 그럼 여러분 대부분 수요자고 저도 수요자니까 수요자들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킬까? 감소. 됐죠? 그걸 수요 법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제 만나는데 수요자의 마음은 수요, 공급자의 마음은 공급이란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요. 그럼 만나서 그냥 악수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가격 결정해.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요는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한다. 그럼 물건을 이미 사버린 것은 가격이 결정돼 버렸죠. 그럼 수요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는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거고 공급은 물건을 판 겁니까? 팔고자 한 겁니까? 팔고자 하는 거야. 팔고자 하는 거. 됐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달 동안 그 말이야. 여기다 사과라고 써볼게요. 사과 수요는 내가 한 달 동안에 수요자가 한 달 동안에 사과를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수요라고 그래요. 사과를 사버린 게 아니라 의미하셨죠? 그럼 그대로 이 느낌 그대로 공급으로 가볼게요. 공급의 개념. 사과 공급은 사과 공급자가 한 달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에 또는 일주일 동안에 사과를 팔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팔아버린 겁니까? 팔고자 하는 욕구. 그럼 수요와 공급이 똑같잖아요. 제가 그렇죠? 수요 알면 공급은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됐죠? 자, 그런데 이걸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이 일정 기간을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우선 물건을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안 샀어. 이런 것을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뭐뭐 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연락 좀 줄래? 그런단 말이야. 그 사전이야. 사전. 그다음에 욕구. 이 욕구는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 사고 싶다. 그게 욕구야. 사버린 게 아니라 사고 싶다. 근데 이 욕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는 이제 유효수라고 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 욕구는 막연히 내가 물건을 사고 싶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아니고 뭐냐면 내가 물건을 사고 싶고 또 돈도 있어야 돼. 그냥 막연히 물건을 사고 싶다. 그게 수요가 아니라 수요는 공급 만나서 가격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서울에 타워팰리스를 사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고 싶은 마음 욕구는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타워팰리스 공급자를 만나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없으면 가격이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욕구라는 것은 사고 싶은 마음과 돈도 있어야 돼요. 그 살 의사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유효수요다 이렇게 해요. 자, 좀 더 학문적으로 합니다.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나 영역을 구입하자는 욕구. 이걸 학문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수요는 유량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유효 수요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유량 개념이 뭔데 이제 우리 시험에 물어봐. 유량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내는 거야 시험에. 근데 유량의 반대가 저량이라는 게 있다고. 저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유량과 저량은 별도로 또 배우게 돼. 별도로 이렇게. 그다음에 사전적 개념이라는 것은 수요라는 것은 물건을 사버린 게 아니라 구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수요에서 구입한 그러면 오더 X다? X 틀린 말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그다음에 유효수요는 내가 막연히 어떤 물건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살 의사가 있다. 이게 수요가 욕구가 아니라 살 의사와 무엇도 있어야 돼? 지불 능력, 돈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건을 사고 싶어야 한다. 그걸 유효수요라고 한다. 이 지불 능력은 구매력이 봐봐요. 한자말 그대로 해볼까요? 구매가 물건을 사고 싶은 거예요. 힘, 물건을 사는 힘, 물건을 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물건을 사는 힘을 갖는 게 화폐의 힘, 돈의 힘이 물건을 사는 거라고요. 구매력이야. 그럼 이 말은 유효수는 내가 물건을 살 의사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한다. 돈 있으면서 물건을 살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걸 유효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수요의 개념적입니다. 이렇게.
자,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사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입한 그러면 틀리고 구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수요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 수요량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 수요량이든 수요든 간에 수요가 나왔습니다. 수요가 나오면 물건을 산 겁니까? 사고 싶어 하는 겁니까?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구입한 수량 그럼 틀린 말이야. 이 구입한을 사후적 개념이야. 사버렸다는 소리야. 그럼 수요는 사후적 개념이라 사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수요에서 구입한 그럼 무조건 X. 구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뭐 최대수량 이런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수량이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니까요. 그럼 아직 공급을 안 배웠지만 공급량으로 해볼까요? 그럼 공급량은 물건을 판 겁니까? 팔고자 하는 겁니까? 팔고자 하는 거야. 팔고자. 그러면 공급량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수량이라고. 그 판매한 수량 그 뭘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야. X.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딱 하나 말고 하는 거야. 수요든 공급이든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야. 사전적 개념. 그러면 수요에서 구입한 X, 공급에서 판매한 X 되셨죠? 이렇게. 자, 나중에 이제 수요량이 최대 수량, 공급량이 최대 수량이 있어 나중에 배우고 이 화면에서는 수요든 공급이든 사전적 개념이 딱 그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출제했던 것은 최근에 기출되는 거 볼까요? 여기는 30회 때 나왔습니다. 이거는 27회 때 나왔네요. 자, 1번 수요량이죠? 그럼 수요량은 여기네요. 수요량이든 수요든 간에 수요가 나오면 사전적 개념이야. 그럼 수요량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OX, X. 구매한 그러면 X가 되는 거예요. 네, X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밑에 2번 공급량이 주어졌습니다.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사전적 개념이야. 그러면 2번에 공급량 그러면 판매한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판매하고자 하는 이렇게 돼.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그 수량은 최대 수량. 제가 최대는 말 안 했습니다. 최대 수량이다. 이 최대가 빠져도 상관없어요. 수량인데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수량인데 그 수량이 최대 수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란 말이 빠져도 되고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럼 이건 5입니까? X입니까? 5. 1번은 수요량이 사전적 개념인데 지금 사후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번 공급량이 사전적 개념인데 공급하고자 하는 사전적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요. 여기 지금 1번이 30회 때인데 2번이 27회 때잖아요. 그럼 30회 때도 공급량이 나왔어요. 30회 때 공급량을 이렇게 해서 27회 때는 이렇게 오른말 줬고 30회 때는 어떻게 줬냐면 공급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X. 의미하셨죠?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수요 공급은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다. 이거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수요에서 개념이 중요한 말인데 수요에서 6가지 배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6번의 수요 변화 요인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수요의 개념이에요. 그럼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 이거.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그래서 지금부터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러 가는 거야. 그럼 수요의 개념에서는 하나, 둘, 세 가지 내용이잖아요. 수 가지 내용인데 요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요든 공급이든 사전 개념이라는 거 그거하고 요 유효수는 잘 나오지 않는 편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량과 저량이니까 지금부터 유량, 저량을 살펴보도록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유량 봅시다. 유량과 저량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는 내용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막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유량이라는 게 있고 저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경제학책을 딱 넘기면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경제학책을 보면 가격, 수요량, 공급량, 소득, 인구, 뭐 재산, 자산, 월급, 뭐 임대료 수입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그 말들을 경제학자들이 두 개로 나누는 거야. 유량이라는 개념과 저량이라는 개념으로 나눈다고요. 그럼 유량이 무슨 개념이냐면 일정 기간 개념이야. 그럼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것들을 유량이라고 하고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것들을 저량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우리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학에서 경제학 내용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시험 공부하는 거라고.
그럼 요거를 우리 경제학 있는 내용도 할 필요 없이, 그럼 경제학 보면 유량이라는 것은 막 복잡해요. 뭐 흐를 유자를 써서 막 복잡하다고 막 이렇게, 그건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유량 그러면 일정 기간이 나오면 돼. 일정 기간이 나오면 뭐가 나오면 되고? 유량이 나오면 되고, 저량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일정 시점이 나오면 저량. 이렇게 나와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험 공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자, 잘 듣고 대답하세요. 여기 이제 좀 오래전에 나왔는데,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 영어로 말하면 스탁이거든. 스탁 개념이다.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뭡니까? 있습니까? X. 벌써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 아까는 잘했는데. 이 일정 기간 나왔잖아. 그러면 유량 하면 된단 말이에요. 유량. 그렇죠? 선생님, 일정 기간 유량인데 영어로는 플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일정 기간 그러면 유량. 유량 그러면 일정 기간.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일정 시점 저량. 저량은 일정 시점. 이렇게 한다고. 다시 아까 했던 질문.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되는, 일정 기간 그랬습니다.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저량 개념이다. 왜 X? X. 일정 기간 나오면 무조건 유량하면 된다고. 일정 시점 나오면 저량. 자, 근데 이제 요걸 잘 내는 거야. 요거. 여기 있는 것들이 유량에 해당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이 저량에 해당되는 거라고. 그럼 시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잘 내. 이렇게 이제 박스 주는 거야.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 중에서 유량은 몇 개입니까? 저량은 몇 개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걸 암기하셔야 나왔어요. 암기. 어떻게 암기할까? 큰일 나네. 그치? 이게. 아직도 시간을 많이 남았잖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암기하면 되지, 이렇게.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유량이에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유량이요. 요 거리 볼까요? 한 달 동안의 아파트 거래량 이렇게 해야 돼요. 아파트 거래량이라는 것은 한 달 동안에 몇 개가 거래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은 일정 시점이야. 지금 아파트가 몇 개 거래됩니까? 이건 안 맞아요.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또는 10년 동안에 아파트 거래량은 몇 개인데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거래량의 개념이 들어가면, 거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그러면 유량 개념이라고. 한 달 동안에 우리 인천의 인구는 몇 명이나 변동이 있습니까? 요 변동이란 말도 일정 기간 개념이라고. 그다음에 신규 생산량. 한 달 동안에 인천의 아파트 신규 생산량은 몇 개입니까? 신규 공급량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은 전부 다 무슨 개념입니까? 유량 개념, 일정 기간 개념이 된다고. 그러면 시험에서 요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요 1번을 이렇게 4번처럼 이제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아파트 생산량 이렇게 나와요. 생산량. 그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 나왔습니다. 여기서 신규 주택 공급에서 주택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규가 중요해요. 신규. 그다음에 주택 거래량에서 주택이 중요한 게 거래가 중요하죠. 거래. 됐죠? 아마 학창 시절에 우리 뭐 중학교 때도 붙어 있는 거 배웠을 거 국민총생산 배웠을 거예요. 그럼 국민총산에서도 국민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이 중요해요. 생산. 국민총생산은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들어낸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이렇게 변하거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뭐 1년 동안이야. 그러니까 생산 들어가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그럼 국민 총생산도 있고 국내 총생산도 있고 그래. 국내 총생산. 그러면 생산이란 말이 들어가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이렇게. 저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인구 변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이제 유량이야. 자, 그럼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딱 하나만 외워볼까요? 오늘 여기 지금까지 했던 것만 유량,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신규 생산 거래 변동. 나중에 그렇게 돼요. 저처럼 여러분들 시간이 올라가면 나중에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막 억지로 집에 가서 막 올라가지 말고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저렇게 흘러가구나 이제 아셔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수입하고 지출에 해당되는 거. 수입과 지출에 해당되는 거. 자, 여러분이 저에게 저한테 물어봐요.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봐. 수입이 얼마냐고.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뭐라 하냐면 2730이라고 해.
2730이면 그러면 2700이면 연봉이 3억이 넘나요?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아니요. 아니요. 1년 동안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수입이라는 개념은 앞에다가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많다 작다가 지금 판단이 안 된다고. 제가 2730이라 했는데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생각했잖아. 저는 1년 동안이거든요.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수입이라는 개념은 앞에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수입이 들어가면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니까 유리한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의 수입에 해당되는 거 해볼까요? 저의 수입에 해당되는 게 가장 먼저 월급이요. 여기 이제 저의 뭐 임금 아니요 저희 월급이죠. 월급이요. 뭐 근로자들의 임금 그러잖아요. 이것도 다 월급이잖아요. 그다음에 연봉, 월급, 임금 그게 저희 소득이잖아요. 소득.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저희 입장에서 수입이잖아요. 수입. 그러면 이거를 소득, 월급, 임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수입이 유량이다 재량이다? 유량이다. 그럼 임금이 수입이 아니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임금은 지출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입이 전부 다 유량이 된다. 내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임대료 수입, 요 이자 뒤에 수입 붙었잖아요. 임대료 뒤에 수입이 생략돼 있다고. 그럼 내가 임대사업을 한다. 그럼 나의 한 달 동안의 임대료 수입 되는 거죠. 내가 땅을 빌려줬어요. 땅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게 지대라고 해요. 지대. 땅 빌려주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받는다. 그게 지대 수입이라고 한다고. 뒤에 수입이 생략됐잖아요. 예? 자, 어떤 회사가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회사의 이익이란 소리야. 순영업소득도 마찬가지죠. 내가 임대사업을 하는데 1년 동안에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소득 이렇게. 소득. 뒤에 소득이라고 끝나면 전부 다 수입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순영업소득도 있고 나중에 이제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가능 유익이 중요한 게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에요. 소득. 전부 다 이것들이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라는 거. 자, 수입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지출. 나 한 달에 이자 비용이 3,000만 원이다. 그럼 이자 비용은 수입입니까? 지출입니까? 지출. 그럼 이자 비용은 뭐에 해당돼요? 유량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요, 이자 수입에서 수입 생략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에서 비용 생략하고 그냥 이자 나와도 상관없어. 이자 나와도. 뒤에 수입 생략하고 비용 생략하고 이자. 그럼 유량입니까? 지량입니까? 유량. 그 다음에 소비가 있고 투자 있네요. 이 투자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면 경작 측에서 이제 지출이 생략되어 있어. 지출. 투자 지출 그러거든. 투자 지출. 현대자동차에서 지난 1년 동안 투자를 뭐 3천억을 했다. 그럼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나가는 돈이 1년 동안에 3천억이라서 투자 지출 그러거든. 근데 시험에서는 지출이란 말은 빼고 그냥 투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번 달에 우리 집에 소비 지출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럼 한 달 동안에 2천만 원이 나간 거라고. 그러니까 소비 뒤에도 뭐가 생겼댔어요? 지출. 그러면 이 지출에 해당되는 거 소비, 투자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유량.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유량 해볼까요? 유량. 신규, 생산, 거래, 변동.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그럼 끝났잖아요. 물론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분도 가서 완벽하게 하지 말고 유량에 해당되는 것은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되고 나면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나의 소득, 나의 월급, 나의 임금, 근로자의 임금. 그다음에 내가 임대사업을 한다면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이자 수입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출은 내가 한 달 동안 이자 비용이 얼마냐, 소비 지출이 얼마냐, 투자 지출이 얼마냐 하면 끝나는 거다. 이렇게. 자, 반면에 저량에 해당되는 것은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거예요. 요 기존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중고, 재고. 저 밖에 있는 건물들은 지금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 인천에 1년 동안 아파트가 몇 개가 지금 생산됐냐? 그럼 1년 동안이니까 그것은 뭡니까? 유량 개념. 지금 있는 아파트는요. 지금 아파트는 일정 시점이잖아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이렇게. 그래서 재고, 중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 주택 전부 다 재고입니다. 재고, 중고라고. 충고잖아요. 충고. 그러니까 중고 아파트잖아요. 그 중고 아파트는 지금 존재하는 거죠. 이것들을 저량입니다. 너의 재산이 얼마니? 지금 재산이 얼마니? 회사의 자산이 얼마니? 회사의 부채가 얼마니? 자본이 얼마니?
이 물건의 가격이 지금 얼마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절약이에요. 그러니까 절약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인구예요. 인구. 그 인천의 인구는 몇 명입니까? 인천의 인구 규모는 몇 명입니까? 인구수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인구란 말이 나오는 순간 대부분 뭐가 돼요? 절약이에요. 다만 인구 변동은 인구 나오는 뒤에 변동 나왔죠? 그럼 인구 변동은 유량이지만 인구란 말이 나오면 뭐다? 절약. 인구가 가장 잘 나와요. 인구가 요즘 뜸하지만 여기서 유량이나 절약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인구. 인구는 5배인가 6배가 나와요. 인구, 인구수, 도시인구, 인구 규모 이런 식으로 인구가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절약 해단을 해볼까요? 절약 해단하는 거, 요 기존은 필요 없고 중고, 재고, 그다음에 가치, 가격, 자산까지만 해요. 가치, 가격에서 자, 절약, 중고, 재고, 그다음에 인구, 가치, 자산 이 정도 하자고. 가치도 잘 나오죠. 그냥 가치 또는 순자산 가치, 시장 가치 이렇게. 그러면 여기 1번에 중고 재고라고 나온 게 아니라 이 1번을 이렇게 3번처럼 사례 만드는 거예요. 사례. 그러면 중고라고 나오지 않고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중고주택 공급 이렇게. 그러면 신규주택 공급은 유량이 되는 거고 중고주택 공급은 뭐가 되고 저량이 되는 거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기존 나왔습니다. 기존 나왔네. 그 다음에 주택 재고량, 재고 나왔잖아요. 재고.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저량이 된다. 이렇게. 자, 됐습니까? 예, 이제 유량과 저량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수요에서 개념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지만 수요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수요에서 6가지 배운다고 했잖아요. 가볼까요? 수요에서 6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까지 배운다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수요 변화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 개념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다 끝냈어요. 수요에서. 이제 개념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지만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 법칙. 뭐 수요 법칙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요 법칙은 다 할 수 있잖아요. 수요 법칙, 요거는 수요에 관한 법칙이야. 법칙은 늘 그렇게 되는 거. 저는 법칙적으로 행동하잖아요. 규칙적으로. 저는 매주 화요일 날 여기 오잖아요. 매주 화요일 날 여기 오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매주 화요일 날 여기 와서 수업 듣고 그게 법칙이야. 그럼 수요 법칙은 수요에 관한 법칙인데 수요에 관해서 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는 거야.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더란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은 증가하더란 거예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거든요. 반대. 이걸 반비례 하는 것을 수요 법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요 임대료도 가격으로 보는 거야. 임대료도 가격. 그러면 여기 이제 수요 법칙 배웠으니까 공급 법칙을 한번 써볼까요? 수요와 공급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똑같다고 그럴까? 했으니까 빨간 건 안 보인다죠? 여기다가 제가 이제 공급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공급 법칙. 그럼 공급 법칙은 공급에 관해서 법칙적인 건데 수요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라면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격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돈을 벌여야 되잖아요. 공급자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야.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증가시켜 가면 될까? 증가.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는 공급량을 감소. 그럼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질 때 공급량 감소하죠. 이걸 공급 법칙.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관계, 반비례관계, 비례관계. 이걸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수요 곡선이야. 자, 경제학에서는 경제 이론을 아무리 설명해도 잘 안 되니까 경제학자들이 그림으로 표시해 경제 이론을. 그래서 만들어낸 게 곡선이야, 곡선. 그러니까 학자들이 막 설명한다고. 학자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자, 이 논리를 말로 설명해서 안 되니까 그림으로 표시하게 만드는 게 수요 곡선. 그럼 수요 곡선은 어떻게 그려냅니까? 뭐 이런 거 안 내요. 예전에 좀 내다 요즘은 거의 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요 곡선 그려보면 우하향은 다 알게 돼요. 중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요.
수요곡선 나왔으면 공곡선 나왔겠죠? 수요곡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수요곡선을 그려보면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앞으로 제가 이 수요곡선을 수라고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수라고 쓰지 않고 제가 D라고 써. D가 디맨드야. 디맨드에서 수요가 영어로 디맨드거든. 디맨드. 그래서 D라고 하면 제가 D곡선 이렇게 한다고. D곡선. 그러면 이거 수요곡선이야.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이제 우하향 이렇게 해요. 공급곡선도 있겠죠? 수요곡선이 있으면 그럼 공급곡선은 이렇게 올라가요. 우상향한다고. 이렇게. 이건 공급곡선을 제가 공이라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공급은 영어로 서프라이요. 그래서 S곡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S곡선이라기 때문에 S라인 안 했어요. S곡선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할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잖아.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는 나올 수 있지만 왜 우하향합니까? 이런 건 일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중요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 4번 이제. 요 4번이 이 자체가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요 4번을 통해서 이제 5번으로 연결돼요. 요 4번을 통해서 5번. 요 엄청나게 중요한 게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4번 자체가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자, 여기 4번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해 보게요.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변화 요인이라고 그래요. 자, 변화부터 공부할까요? 국어 공부 좀 할 겁니다. 또 변화란 말 나오네. 변화의 반대가 일정, 불변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이라고 해도 되고 불변이라고 상관없어요. 경제학에서는 일정하고 불변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반대가 일정이든지 불변이든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가격이 불변이다.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변하지 않았다는 소리야. 그 변화는 뭐가 변하냐면 변화를 두 가지로 표현해요. 그럼 가격이 변했단 말은 가격이 뭐 한 겁니까?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했다는 소리야. 가격이 작년에도 1,000원이고 올해도 1,000원이다. 그럼 가격이 일정하다는 소리야. 1,000원으로. 가격이 불변이라는 소리야. 그럼 가격이 변했단 말은 두 가지 뜻이잖아요. 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화. 그럼 가격 변화 이렇게 나오면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이런 뜻이라고. 그러면 수요량은 상승했다. 수요량이 하락했다. 이렇게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 하락이라고 하지만 수요량, 공급량은 상승, 하락이라고 하겠습니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그럼 수요량이 변화했단 말은 공급량이 변화했단 말은 두 가지 의미야. 공급량이 증가했다, 공급량이 감소했다는 소리야. 그럼 공급량이 불변이다, 수요량이 불변이다. 그럼 공급량 변화가 없다. 이 소리네. 수요량이 일정하다, 공급량이 일정하다, 공급이 불변이다, 수요가 불변이다. 이 소리를 쓰고. 그럼 수요량이 변화했다는 말은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수요량이 감소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변화는 상승, 하락, 증가, 감소가 변화예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거 변화를 한다고. 자, 의미하셨나요? 네, 그러면 요 결정 요인 빼고 수요량 변화 요인 봐봐요. 변화도 요인도 빼버리고 수요량 변화했다. 그럼 수요량이 변화했다면은 수요량이 증가하거나 수요량이 감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아파트 수요량 변화 요인 이렇게 있는데 결론. 아파트 수요량 결정 요인, 아파트 수요량 변화이 무수히 많다요. 무수히 많다. 제가 죽을 때까지 여기다가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쓰다가 다 못 쓰고 죽어. 그렇죠? 다 못 쓰니까 무수히 많다야. 수요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시라고요. 수요량 결정률,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무수히 많은데, 자, 얘를 지금 아파트를 든 거야. 이 아파트 대신에 사과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사과 수요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다. 분필 수요량 결정률 몇 개? 무수히 많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아파트 수요량 변화이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서 1번 타자가 아파트 가격이요. 아파트 가격.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이미 아셨죠? 응? 그럼 검단의 인구가 2배로 증가한다면 그럼 아파트 수요량도 2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야.
금단 주민들의 소득이 10배로 증가한다면 또 소득은 10배 증가시켜줘야지. 금단의 주민들의 소득이 10배로 증가한다면 아파트 수량도 1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자율. 대출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럼 대출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면 대출 받을 때 이자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그럼 대출 많이 받겠네. 그럼 아파트 수량이 증가하겠네. 됐습니까? 여기 대체제라고 나왔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 다음 시간에 대체제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많이 싸울 거라고. 요 대체제가 또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요 대체란 말을 지난주에 배웠는데 지난주에 뭐 할 때 대체를 배웠을까요? 선생님 지난주에 수업했는가 안 했나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거 어떻게 해? 개별성. 개별성은 다 다르다야. 이질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체가 불가능하다. 개별성의 비대체성 이렇게 하거든. 비대체성. 그때 이제 대체란 말 배웠다. 대체는 바꿔 쓰는 거야. 여기에 대체야. 그럼 대체제는 바꿔 쓸 수 있는 재화를 대체제라고 해. 그럼 아파트하고 바꿔 쓸 수 있는 재화가 우유겠습니까? 연립주택이겠습니까? 연립주택.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대체제라고 부르는 거야. 대체제. 이해됐습니까? 자, 사이다를 먹고 싶은데 사이다가 없어요. 그럼 사이다 먹고 싶은데 사이다가 없으니까 너 소주 마셔라? 이건 안 되지. 그 사이다 없으니까 콜라 마실래? 그럼 사이다와 콜라가 대체제가 된다고. 이 대체제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대체제가 무슨 말인가 절대 안 내요. 대체제 뜻을 낸 게 아니라 이 대체제 뜻을 알아야만이 이제 내용을 알게 된다고. 대체제는 용도가 비슷하여 바꿔 쓸 수 있는 두 제야. 그러면 콜라하고 사이다가 탄산음료로서 용도가 비슷하죠? 그래서 바꿔 사용할 수 있죠? 이 두 자를 대체제라고 한다고. 그러면 상가하고 아파트가 대체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파트는 주택이고 상가는 상가잖아요. 그럼 아파트도 주택이고 연립주택도 주택이라고. 단독주택도 주택이고 거기에 바꿔 쓸 수 있다는 소리야. 그게 대체제야. 그럼 이 아파트 수요량 결정인에서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아파트 대체 관계 있는 게 연립주택인가요? 그럼 연립주택이네. 우리 검단의 연립주택 가격이 평당 10만 원으로 떨어져. 연립주택도 엄청나게 멋지게 지었는데 평당 10만 원 떨어져. 그러면 아파트 굳이 살라고 사람 없을걸요. 연립주택 사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연립주택 가격이 즉 아파트와 대체 관계 있는 재화의 가격이 아파트 수량을 변화시킨다는 거야. 등등등등등등. 제가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쓰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 아파트 수량 결정이 아파트 수량 변화는 몇 개?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두 개로 나누냐면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아파트 수량 결정률 중에서 1번 타자 뭐 같아요? 가격이야. 가격. 요 아파트 가격이라고. 아파트 수량 결정률이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눠보자. 제가 나눈 게 아니라 경제 학자들 나누는 거야. 아파트 가격. 그 다음에 인구부터 해서 요 나머지 것은 인구, 소득, 이자율, 대체제 이거 다 쓸 수가 없잖아. 왜? 무수히 많으니까. 그럼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수요량 결정률,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몇 개? 무수히 많다. 두 개로 나눠보세요. 아파트 가격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수요량 결정률, 아파트 수요량 결정이 무수히 많다. 두 개로 나누세요.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됐죠? 네. 제가 약간 긴장되네요. 요거 할 때 여러분이 다른 말을 할 것 같아서. 요거 할 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하기 전에 자 봐요.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어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변화하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수량이 수량이 변화하죠. 자, 그러면 우리 검단의 인구가 10배로 증가하면 아파트 수량은 10배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량은 변화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 검단의 인구가 변했습니다. 아파트 수량은 변화한다, 한다? 한다. 소득 수준이 10배로 증가했다. 이자율이 변화했다. 대체제가 변화했다. 아파트 수량은 변화한다, 안 한다? 한다. 여기 있는 거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인구가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이자율이 변하든 무조건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돼 있다. 됐죠? 여기까지?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올해 1년 동안 여러분과 결혼이 쉽게 갈 것인가 어렵게 갈 것인가 여기서 결정돼. 여기서 어제하고는 정말 잘했어. 금방 깨우치더라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못해버리면 내가 매집을 거야. 화요일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 이렇게.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거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수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밑으로 와봐요. 아파트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아파트의 상승을 하려겠습니다. 그럼 아파트 수량이 여기 이제 수량이 변하는데 여기시 아파트 수량이라고. 그럼 아파트 수량이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죠? 자, 아파트 가격 위의 요인이 변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위의 요인이면 인구도 있고 소득도 있고 이자율도 있고 쭉쭉 있겠죠? 이것들이 변했어요. 그럼 아파트 수량은 변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아파트 수량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시험이에요. 여기.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 수량이 변하면 그걸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불러요. 이걸 시험에 내는 거라고. 그러면 인구가 변해서 소득이 변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는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다른 말이야. 요걸 낸단 말이야. 요걸 엄청나게 여러분이 힘들게 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 들어가면 이 부분이 많이 힘들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수요량 변화의 몇 개? 무수히 많다. 그런데 학자들이 두 개로 나눈다.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을 나눈다.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이자가 변하든 대체재 가격이 변하든 그다음에 뭐 공법상 규제가 변하든 세금이 변하든 어떤 것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아파트 수요량은 다만 이름이 다르다. 이름이. 아파트 가격이 변화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 인구가 변했다. 소득이 변했다. 이자율이 변했다. 대체재 가격이 변했다. 그래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면 뭐라고 하고? 수요 변화라고 하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질문 갑시다. 소득의 변화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OX, X.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인구가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수요량은 변화한다. 다만 이름이 다를 뿐이다. 되셨습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는가 아니냐 이제 질문하고 싶다 할 건데요. 그러면 요 인구가 변하면 수요량이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변화하죠.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한다? 수요 변화한다. 요걸 지금 하는 게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다 대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된 거야, 이제. 올해 개론은 쉽게 간다는 거야. 이렇게. 공부를 집에서 하고 오신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넘어가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4번을 통해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이제 정의하는데, 요 아파트 자리에다 사과라고 써볼게요, 사과. 그러면 사과 수요량 결정이, 사과 수요량 변화가 몇 개? 무수히 많다. 그럼 여기는 아파트 가격입니까? 사과 가격입니까? 사과 가격. 인구, 소득, 뭐, 사과 사 먹을 때 이자율은 필요 없겠죠. 대출 받아서 사과 사 먹지 않을 거니까. 나 사 먹기 위해서 대출 받는다고 이거 미친 거지. 그런 거 빠지겠죠, 그런 거. 그리고 대체재 가격은 사과하고 대체재가 뭘까요? 그렇지, 배. 배 가격이 사과 수량을 결정하는 거야. 배 가격이 하나에 100원밖에 안 한다고 해봐요. 배 가격이. 그럼 사과 별로 안 먹겠죠. 배를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사과 가격이 변했습니다. 사과 수요량이 변화하죠. 사과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사과 가격 이외의 요인. 이 사과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했다. 그래서 사과 수요량이 변화했다. 그때는 사과 수요 변화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배의 가격이 변하면 사과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사과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그렇죠. 그러고 낸다고. 그러고. 이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이제 5번에 나와. 여기 4번까지 있는데 수요에서 6가지 배운다고 그랬죠? 그럼 4개 배운 거야. 4개 배웠는데 이제 중요한 거 2개 남았어요. 중요한 거. 이제 5번 봐요. 5번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더 비교하는 거야. 5번에서. 되셨죠? 여기서부터는 10분 쉬었다 할 건데요. 지금까지 했던 거 미안하지만 이 책을 좀 방금 볼게요. 책을 안 봐버리면 안 되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책을 좀 봅시다. 자, 몇 페이지? 86쪽에 이제 부동산 경제론 그러면서 부동산 수요의 개념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 전부 다 할 필요 없고 수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첫 번째 유량 개념이다. 두 번째 사전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유효 수요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럼 동그라미 1번이 수요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개념이고 2번에 수요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양이 아니라 의도된 양을 나타내는 사전적 개념이다. 그 사전적이란 말이 중요하겠죠? 그럼 구입한 그러면 올까 X일까?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유효 수요를 의미한다. 됐죠? 그 다음에 4번 유량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4번 수요는 일정 시점에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 축되는 유량 개념이다. 됐죠? 그러면서 이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유량과 저량.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유량과 저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87쪽으로 왔더니 유량과 저량의 이제 거기 표가 하나 나와. 그래서 저량의 예와 유량의 예를 보면 그러면 저량의 주택 재고량, 부동산 투자자 순자산 같이 쭉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량이고 그 밑에는 유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강의 노트가 나온다고. 강의 노트란 것은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칠판에 있는 것을 막 쓰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음 주에 이제 강의 노트 보면 이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하고 제가 정리하는 것은 약간 다르죠. 정리는 더 잘 됐으니까 이 책을 그냥 보고 책을 갖고 막 공부하지 말고 책은 한번 읽어보고 이걸로 이제 공부하면 될 거니까 그럼 막 굳이 쓸 필요 없다고. 그리고 나서 87쪽에 가운데쯤에 예제 나오죠. 그 예제를 풀어보면 여기 풀리면 이제 공부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자, 3번 수요 결정 요인 나왔습니까? 그 수요 결정 요인이 이거야. 수요 결정 요인 이거라고. 요거. 수요네. 요걸 경제학에서는 수요 함수다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 보면 수요 결정 요인과 수요 함수 나오죠? 그 밑에 보면 음영 처리돼 가지고 뭐 QD는 어쩌고 나왔죠? 그거 다 찢어버려. 그럼 필요 없다는 거야. 이제 넘겨봐요. 넘겨가면 수요 곡선과 수요 법칙 나왔습니까? 여기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나왔죠? 이런 것도 안 나와.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양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럼 88쪽하고 89쪽에 양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건 중요성이 없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지난주에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렸네 이제. 자, 넘어가면 90쪽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 있는데 사이드에 기출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성이 없는 거라고. 자, 91쪽 가면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나왔죠? 이제 그게 이제 얘기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요거 되는 거예요. 표. 자, 이렇게 이제 흘러갈 건데 책은 그렇게 여러분들 수업을 책을 가지고 할 텐데 나중에 강의를 보면 거기 다 정리됐으니까 책은 그때 이제 본 것만 제가 본 것만 그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86쪽에 기출 지문이 2개 있다고 2개. 그거를 여러분 풀어보면 돼. 그러면 그 이제 풀리면 되니까 의미하셨습니까? 예, 자 고생하셨고 정확히 10분 쉬었다 되겠습니다.